늦은 겨울밤 성도 메디컬 센터의 불빛은 좀처럼 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따라 소독약 냄새가 짙게 흘렀고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의료기기 알람음이 공간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국내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불렸지만 그날의 응급실 안은 한순간에 전쟁터처럼 어지러웠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의사들의 긴박한 외침이 들렸고 한참 뒤 모니터에 길게 울리는 심전도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박도연 원장은 복도 끝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흰 장갑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안은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딸 박은주. 그는 자신이 직접 키워낸 의사였고 이 병원의 미래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냉철한 의학의 언어 속에서 사망 선고라는 문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젊은 의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수술실로 들어가 차가운 수술대 위에 은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피부는 이미 싸늘했고 그녀의 왼손에는 아직 결혼 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반지를 본 순간 박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반지는 단 한 사람, 그의 사위 정민호가 직접 끼워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반지를 빼지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멍하니 서서 수술실 천장의 조명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이 너무 눈부셔서 눈물이 났지만 그는 그 눈물을 삼켰습니다. 의사로서,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구하지 못한 자신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며칠 후 병원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뉴스에서는 성도 메디컬 센터 비자금 100억 원 실종이라는 자극적인 자막이 하루 종일 떠 있었습니다. 기부금 명목으로 들어온 연구기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사위 정민호가 그날 밤부터 행방이 묘연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도연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가져온 CCTV 영상엔 분명 정민호가 새벽에 병원 금고 근처를 드나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자는 연일 병원 앞을 지켰고 기자회견을 요구하는 플래시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박 원장님, 사위분이 정말 100억 원을 가지고 도주하신 겁니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혔고 대신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는 믿음과 배신, 그리고 깊은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들은 입을 다물었고 병원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꽃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박도연은 관 위에 손을 얹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그는 홀로 장례식장에 남았습니다. 의사는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나는 내 딸 하나도 지키지 못했군.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고 그 한마디에 오랜 자책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은주의 방에 들어가 창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엔 연구 노트와 서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중 한 장엔 임상시험 보고서 수정본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그것을 무심코 집어들었다가 문득 하단에 적힌 정민호 확인 서명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언론을 피해 병원 건물의 옥상에 올라섰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코끝이 시렸지만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멀리 반짝였고 그 아래에서 플래시들이 여전히 병원을 향해 번쩍거렸습니다. 민호야, 내가 정말 그랬느냐? 그는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가족, 딸의 남편, 한때 자신의 제자였던 청년은
이제 도둑이자 살인자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그 순간 마음속에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딸을 죽게 만들고 병원을 망가뜨린 그 남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그의 세상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병원은 명성을 잃었고 사람들은 그를 잊어갔습니다. 박도연은 은퇴를 선언하고 외부 활동을 모두 끊었습니다. 그의 집엔 은주의 사진과 흰 가운만 남았고 매일 밤 그는 사진 앞에 앉아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복수뿐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의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상실과 증오가 뒤섞인 인간의 마지막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깥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소리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은주야, 아버지는 아직 널 떠나보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멈춘 듯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0년의 세월은 박도연의 얼굴 위에 깊은 주름을 새겼습니다. 이제 그는 수도권의 유명 병원 원장이 아니라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의료봉사를 이어가는 노의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정교했지만 그 마음은 오래전부터 식어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어도 의사로서의 자부심보다 죄책감이 앞섰습니다. 그의 삶은 매일 같은 반복 속에 있었고 딸 은주의 사진은 여전히 낡은 서류 가방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무료 진료를 위해 농촌 마을로 향했습니다. 임시로 세운 진료소엔 오래된 천막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거친 기침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진료표를 확인하며 다음 환자를 불렀습니다. 그때 옆에서 마취 준비를 하던 한 의사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마스크에 가려진 얼굴, 그리고 단정한 손동작. 순간 박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마취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래전 수술실에서 함께 서 있던 그 청년, 정민호의 눈빛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에도 그 눈빛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름표엔 이정훈 마취과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고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 손의 움직임, 수술 도구를 다루는 습관은 민호와 똑같았습니다. 박도연은 일부러 퇴근 시간을 늦췄습니다. 천막을 정리하는 이정훈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다가갔지만 그 의사는 이미 차량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 박도연의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오래된 직감은 분명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다. 그날 밤 박도연은 숙소로 돌아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10년 전의 기록들, 사건 기사, 사라진 100억 원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은주의 사진을 쓸어내렸습니다. 은주야, 내가 본 게 무엇이었느냐? 그의 눈에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진실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그 의사의 신원 확인을 위해 자원봉사단 명단을 살폈습니다. 명단엔 분명히 이정훈, 마취과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병원 경력란이 공란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명단 담당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 언제부터 봉사에 참여했죠? 담당자는 어딘가 어색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신분증이 복사본이라 본인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박도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복사본 속 인물의 사진은 흐릿했고 사소한 인상 차이를 제외하면 정민호와 흡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봉사단 숙소 주변을 돌며 이정훈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은 이미 비워져 있었고 침대 위엔 이름표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그 이름표를 손에 쥐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믿어왔던 진실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민호가 살아있다면, 도망자가 아니라면 그 모든 사건의 판도는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직접 찾아야겠구나. 그날 밤 그의 눈빛은 오랜만에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침묵하던 과거가 이제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박도연은 조카이자 변호사인 박승우를 찾아갔습니다. 승우는 예전부터 병원 사건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던 인물로 은주의 장례식 이후로도 혼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서류 더미로 가득했고 벽 한쪽엔 당시 신문 기사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의사 사위, 병원 금고, 100억 횡령 후 잠적. 박 원장의 딸, 의문의 사고사. 박도연은 그 제목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야 그 사건을 다시 봐야 할 것 같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오랜 세월 억눌러온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승우는 묻지도 않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삼촌, 그때 경찰이 확보했다던 CCTV 기록 중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보안 담당이 중도 퇴사했고 그 파일은 복구 불가라고 했죠. 그는 새로운 자료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세요. 병원 내 CCTV 서버의 로그 파일이에요. 영상은 없어졌지만 삭제된 시간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삭제 시각은 은주가 사고를 당하기 단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10년 동안 믿었던 도주라는 단어가 흔들렸습니다. 승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정민호가 마지막으로 보낸 이메일 초안이에요. 임상윤리위원회에 보낼 예정이었던 겁니다. 그 화면엔 비자금 및 임상시험 조작 관련 자료 첨부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손끝으로 마우스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그걸 폭로하려 했다는 거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메일은 전송 직전에 삭제됐어요. 승우의 말에 방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렷이 들렸습니다. 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서류가 휘날렸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잘못 믿고 있었구나. 그의 눈빛이 어딘가 멀어졌습니다. 그가 사위를 미워하던 그 시간 동안 정민호는 어쩌면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원 내부자 중 누군가가 CCTV를 지운 겁니다. 단독 접근 권한이 있던 사람은 한기태 이사장뿐이에요. 그 이름이 나오자 박도연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한기태, 오랜 친구이자 병원 재단의 실질적 주인. 다음 날 박도연은 기자 최윤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은주의 사고 이후 사건을 꾸준히 추적하던 탐사보도 기자였습니다. 카페 구석, 노트북 화면엔 복잡한 금융 흐름도와 계좌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박 원장님, 이건 병원 비자금 계좌의 일부입니다. 10년 전 사라진 100억 중 상당액이 한기태 이사장의 조카 명의로 송금됐습니다. 윤아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말은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내 사위는 도망자가 아니라 희생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그의 내면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도연은 오랜만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폐쇄된 옛 건물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가 서 있던 수술실 문, 민호가 서류를 들고 뛰어오던 복도, 그리고 자신이 고개를 돌려 외면했던 순간들.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오래된 기록 보관실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파일들 사이에서 낡은 USB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것엔 임상연구 마이너스 보류본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박도연은 몸을 돌려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누군가가 문 뒤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그는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두려움보다 확신이 자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10년 전의 진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그것을 감추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박도연의 눈빛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방향을 바꿔 이제는 의심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 첫 차가 다니기도 전에 기자 최윤아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윤아는 지친 얼굴로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박 원장님, 한기태 이사장이 관리하던 비자금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송금처 대부분이 해외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송금 내역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계좌명에는 바이오 임상연구소, 해외협력의료재단 같은 단체 이름들이 있었지만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은 차갑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10년 전 은주가 임상시험 보고서에 이상한 점이 있다며 말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은 괜한 소문 만들지 말라며 그녀를 타박했었습니다. 윤아는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이건 박 원장님이 찾으신 그 자료입니다. 보건 전문가가 일부를 열었어요. 화면 속엔 음성 파일 하나가 재생됐습니다. 아버지, 병원 안에서 누군가가 환자 정보를 조작하고 있어요. 연구 데이터가 조작된 것 같아요. 그건 분명 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도연은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숨소리, 떨리는 음성.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음성의 마지막에는 끊어진 듯한 노이즈가 섞여 있었고 그 뒤로 누군가의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아는 조용히 재생을 멈추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박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파일이 있다면 한기태는 반드시 뭔가를 숨기고 있겠지요. 그는 코트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겁지만 확실했습니다. 10년간 죄책감 속에 묻혀있던 그의 눈빛이 오랜만에 목적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두 사람은 병원 재단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퇴근 후에 어두운 사무실에는 조용히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윤아가 USB를 연결하고 내부 문서를 검색했습니다. 비자금 관리 대장, XLSX, 해외 연구비 결산서, PDF, 파일 안에는 조작된 금액과 날짜가 빼곡했습니다. 송금 내역 중 한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202X년 2월 18일 3억 원 인출, 승인자 한기태, 동의자 박은주. 박도연은 화면을 응시한 채 손을 떨었습니다. 은주가 동의자? 윤아가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서명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필적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덜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유나가 놀라 뒤돌자 낯선 남성이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긴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경비원인 줄 알았지만 그의 눈빛엔 감시자의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침착하게 노트북을 닫고 말했다. 우린 이사장님 지시로 자료 확인 중이네. 그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의심 가득한 눈빛을 남긴 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유나는 숨을 고르며 USB를 회수했습니다. 이사장이 우리를 알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박도연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이 정말 가까워졌다는 뜻이지요. 사무실을 나온 두 사람은 곧바로 박승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승우는 경찰 내 정보 담당 지인에게 사건 재조사 요청을 넣었습니다. 삼촌, 이사장 쪽에서 누군가 움직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박도연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 병원 건물이 유리창에 비쳐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때 생명을 구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거대한 비밀을 숨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박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은주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작은 수첩이 한 권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엔 임상 24기, 환자 C-21 기록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첩 끝엔 익숙한 필체로 한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실은 누군가의 명예보다 무겁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박도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10년간 억눌러왔던 슬픔이 천천히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 은주야, 이제 아버지가 나설 차례다. 그날 밤 그의 방 안엔 오랜만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은 다음 날 새벽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자원봉사단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며 이정훈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명단에는 주소도 병원 소속도 없이 단 2줄의 이력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력 10년 이상, 마취 전문의. 너무나 빈약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다 뭔가 낯선 서류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그 번호는 10년 전 병원 인사 시스템에서 정민호가 사용하던 사본과 일치했습니다. 박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기자 최윤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아 씨, 이정훈이라는 사람, 신분 세탁 흔적이 있습니다. 10년 전 민호의 인사 기록과 동일합니다. 윤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민호 씨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요. 게다가 그는 도망친 게 아니라 계속 누군가를 치료하며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윤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를 찾아야 해요.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윤아는 한 NGO 단체의 기록을 통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해외 분쟁 지역 의료지원팀 명단. 그 안에 이정훈의 이름이 있었다. 그는 5년 전까지 해외 오지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3년 전 국내로 돌아와 재활병원에서 근무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그 병원을 향해 곧장 출발했습니다. 병원은 외곽의 작은 산 중턱에 위치한 요양형 재활센터였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깔끔하게 관리돼 있었고 입구에는 세빛의료재활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접수대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훈 선생님, 지금 근무 중인가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 그분은 오늘 야간 근무라 방금 수술 들어가셨어요. 박도연은 수술실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 익숙한 실루엣.
그의 심장이 천천히 고동쳤습니다. 한참 뒤 수술복을 벗은 남자가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 손끝의 움직임, 그리고 미세한 숨결. 그건 분명 정민호였습니다. 시간이 그의 얼굴을 바꿔놓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박도연을 알아보지 못한 듯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불렀습니다. 민호. 그 한마디에 민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조용히 맞닿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민호의 눈에 잠시 놀람이 스쳤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젠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그래도 넌 내 딸의 남편이었다. 박도연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 그땐 말해도 믿지 않으셨을 겁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 속엔 수천 마디의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전 그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돈이 사라진 이유를 밝히려다 목숨을 잃을 뻔했죠. 박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주의 죽음 그건?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장이 그걸 알고도 숨겼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여기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공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박도연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재활병원 옥상에 섰습니다. 달빛 아래 병원 건물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하늘을 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전 도망친 게 아닙니다. 다만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박도연은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오랜 오해와 증오가 사라지고 오직 안도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만에 그는 딸의 남편을 다시 인간으로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건물 아래 어딘가에서 셔터음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진실의 폭로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서울의 하늘 위로 구름이 얇게 깔려 있었고 바람은 거리를 쓸며 겨울의 냉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기자 최윤아와 함께 민호가 넘긴 자료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USB 안에는 방대한 양의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임상시험 환자 리스트, 허위 실험 보고서, 비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한기태 음성 기록. 윤아는 숨을 고르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수백 개의 폴더는 10년 동안 감춰져 있던 병원의 그림자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고 커서가 하나의 파일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음성 녹음이에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낮고 거친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돈이 문제야. 환자 몇 명쯤 죽는다고 세상이 바뀌나? 목소리의 주인공은 한기태 이사장이었습니다. 박도연은 모니터를 바라보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 원장 사위가 눈치챈 것 같더군. 이번엔 확실히 입 막아야 해. 그 대목에서 윤아는 급히 재생을 멈췄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식었습니다. 그 짧은 음성 몇 초가 10년 동안의 의혹을 모두 뒤집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이걸 세상에 보여줘야 해요. 윤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민호를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미 각오했어요. 정의를 지키겠다고요. 윤아는 조용히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군가 건물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본능적으로 USB를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다음 날 유나는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프로듀서와 회의실에 마주 앉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습니다. 이건 병원 비리와 살인 은폐에 관한 결정적 증거입니다. 프로듀서는 자료를 열어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사장 쪽에서 고소가 들어올 겁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건 공익을 위한 일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방송국은 긴급 특집 편성을 결정했습니다. 타이틀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10년 전 병원에서 사라진 100억과 의사의 죽음. 밤 9시 전국의 TV 화면에 그 방송이 송출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박도연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흘러나왔습니다. 의사가 생명을 지켜야 한다면 진실 역시 생명입니다. 한기태의 목소리, 조작된 임상보고서, 그리고 은주의 녹음 파일이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방송은 전국적인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터넷과 뉴스 포털은 순식간에 성도 메디컬 센터라는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병원 앞에 몰려들었고 재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기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검찰은 병원 본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류 뭉치와 하드디스크, 회계 장부가 줄줄이 압수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10년 전 은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된 것이었습니다. 화면엔 사고 직전 병원 보안 차량이 그녀의 차를 바짝 따라붙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은주를 죽인 게 사고가 아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질 만큼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번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10년 전 저는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의사로서, 아버지로서 부끄럽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담담했습니다. 플래시 불빛 속에서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민호였습니다. 그의 입가엔 슬픈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은주야, 너의 목소리가 세상에 닿았구나. 방송은 끝났지만 세상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의료윤리와 권력 비리에 대한 논쟁이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박도연은 밤늦게까지 병원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노을이 쓰러지는 하늘 아래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있어도 사라지진 않는 법이죠. 그리고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늘 어딘가에서 딸 은주의 미소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 시간 닫혀있던 그의 마음에 처음으로 평온이 스며들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사흘째 도시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한기태 병원 비리 전면 폭로, 10년 전 은주 사건, 사고 아닌 살인 정황이라는 문구가 줄줄이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마다 분노와 탄식을 내뱉었고 병원 재단 앞에는 항해 피켓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성도 메디컬 센터라는 이름은 더 이상 신뢰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검찰은 한기태의 자택과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엔 찻잔이 식어 있었고 서재 책장 뒤에서 여러 장의 위조 문서와 비자금 장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증거를 봉인하는 사이 한기태는 집안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와 후회, 그리고 공포가 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창문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박도연 내가 해냈구나. 그날 밤 한기태는 재단 변호인과 함께 자진 출두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는 침착한 척 고개를 숙였지만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연구비 100억 원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박은주 씨의 사고 조작 사실입니까? 그는 잠시 입을 다물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두 내 책임입니다. 그 한마디에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세상은 드디어 10년 묵은 사건의 결말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날 밤, 박도연은 조용히 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그 무렵 정민호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10년간 이어진 도피와 봉사의 여파로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유나가 병문안을 왔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됐어요. 진실이 세상에 나갔으니까. 유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세상에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난 그저 죄를 갚은 겁니다. 그녀를 지키지 못한 죄를요. 창문 밖으로 빛이 스며들었고 그 빛이 그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마치 평화롭게 잠드는 듯 보였습니다. 며칠 뒤 법원은 한기태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안은 고요했고 그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도연은 방청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오랜 친구를 증오해야만 했던 지난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라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는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살아남습니다. 그 말에 기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성도 메디컬 센터는 해체되었고 병원 자산은 피해자 유족과 공익재단으로 환원되었습니다. 폐허처럼 남은 건물 앞에 박도연은 홀로 섰습니다. 10년 전 수술실에서 울리던 심전도 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의 울림으로 들렸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하늘은 맑았고 그 안엔 눈부신 빛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은주야, 이제 편히 쉬어라. 아버지는 조금 늦었지만 결국 약속을 지켰다. 그날 긴 겨울의 그림자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겨울의 첫눈이 조용히 내리던 날, 박도연은 한적한 시골 마을의 언덕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길 끝에는 오래된 목조 건물이 있었고 간판에는 은주의원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난로 불빛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환자 몇 명이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젊은 간호사가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진료 시작할까요? 박도연은 잔잔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흰 가운이 들려 있었지만 이제는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치유의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어깨 위엔 10년의 무게가 있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진료실 벽 한쪽에는 은주와 민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밝게 웃고 있었고 그 아래엔 작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사람의 손끝으로 이어진다. 그 문장을 볼 때마다 박도연의 눈빛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환자들을 정성스레 돌보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은주의 아버지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그 별명은 그에게 상처가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그는 진료가 끝난 뒤 늘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풍경 속에는 언젠가 떠난 사람들의 미소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 최윤아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외투를 벗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원장님, 드디어 의료윤리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은주 선생님이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도연은 조용히 차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있었다면 분명 기뻐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감격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책 한 권을 꺼내 건넸습니다. 표지엔 은주의 기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부제에는 10년의 진실을 밝혀낸 사람들이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책을 가만히 펼쳤습니다. 첫 장엔 은주의 생전 메모와 함께 민호가 남긴 짧은 유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게 내가 걸어온 이유다. 그는 천천히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가 눈 내리는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에 내려앉아 녹아내렸고 그 물방울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마치 은주와 민호가 웃으며 서 있는 모습을 본 듯했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다. 너희가 남긴 세상이 이제야 조금은 따뜻해졌다. 그날 저녁 그는 진료소 문을 닫으며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하얀 눈이 계속 쏟아졌고 그 빛이 병원 간판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은주의원이라는 이름이 하늘빛 속에서 더욱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10년의 세월을 마감하는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박도연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발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엔 긴 시간 끝에 도달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희미해지며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숨을 멈출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